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6시입니다.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갑제닷컴에서 낸 서울의 6천년이란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정순태 선생은 언론인입니다. 월간중앙 편집장을 하셨고 월간조선에서 편집위원으로 역사물을 많이 다뤘습니다. 김유신에 대한 본격적인 책으로는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김유신과 그 시대 1999년에 까치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송의 눈물, 부자 나라가 어떻게 망했느냐 하는 송의 눈물, 이순신의 절대 고독, 여몽 연합군의 일본 정벌 등의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 이 서울의 6천년은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신석기 시대로 쳐서 지금까지의 서울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족과 함께 한강과 함께 흘러온 한성, 한양, 경성, 서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우리 민족사에서 두 번 수도였습니다. 바로 백제, 한성 백제 때 서울이 수도였고 지금 풍납토성, 천호동 근방이 그때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때 수도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수도니까 세 번 수도를 하면서 한국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정순태 선생은 서문에서 이렇게 서울을 이야기합니다. 서울에는 만만한 땅이 없습니다. 서울의 선사시대는 지금부터 6천년 전 한강 본류 유역에서 전개되었습니다. 강동구 암사동과 그 주변의 여러 선사 유적지는 인간의 원초적 생존에 있어 한강 본류 유역의 비교 우위를 증명해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한성백제는 송파구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중심으로 500년 동안 존속하면서 해양 문화대국으로 번영했습니다. 고려시대의 서울 지역은 남경으로 불리는 부도로서 수륙교통의 중심이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의 서울, 즉 한성의 도성은 온갖 역사의 파노라마가 켜켜이 쌓인 지금의 종로구와 중구입니다. 오늘의 서울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래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6.25 전쟁에 의한 폐허를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 현대사의 중심 무대입니다. 원래 서울은 흘러들어온 사람들이 이룩한 도시라고 합니다. 서울의 역사 현장을 따라가다 보면 토박이가 아닌 사람도 어느덧 진짜 서울 사람이 되어 서울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도 서울 토박이는 아니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서 서울을 알게 되었고 알수록 서울을 사랑하게 되고 서울을 사랑하게 되면 서울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 책은 서울을 알게 하고 서울을 사랑하게 하고 서울을 자랑하게 만드는 책인데 이 책이 흥미로운 것은 이 필자가 기자 출신이니까 역사적 현장을 소개하면서 지금 그곳이 옛날의 그곳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당시와 오늘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 거예요.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은 그곳에 딱 서면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 과거의 역사가 활자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실감하게 됩니다. 역사를. 활자는 그냥 읽으면 밋밋하지만은 역사의 현장에 서면은 예컨대 지금 프레스센터 앞에서 세조를 몰아내는 쿠데타를 모의하다가 붙잡힌 사륙신이 처형된 곳입니다. 프레스센터 앞에서. 그리고 저 농업박물관, 농협 신문로죠. 신문로에서 서대문 사이에 있는 농업박물관은 그때 세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맨 먼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김종서입니다. 김종서를 죽이려고 한 바로 그 현장인데 그날 당장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김종서 집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일보가 들어서 있는 서소문 일대에서는 피를 많이 본 장소입니다. 거기가 천주교도들을 대원군이 학살하던 장소이기도 하고 1907년에 일제가 조선을 그때 대한제국을 장악해 가는 과정에서 군대 해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산된 군대가 반란을 일으켜서 일본군과 시가전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서소문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 보면은 어느덧 서울의 6천년이 우리의 가슴속으로 이렇게 다가 들어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모군란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이모군란은 이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배고픈 군대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고종 18년이니까 1881년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압박으로 개항을 한 것이 1876년이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개화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제일 먼저 한 것이 군대를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식 군대, 일본인들이 와서 신식 군대를 만든다. 그러면 구식 군대는 찬밥 심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식 군대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드디어 이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1882년 6월입니다. 13개월이나 봉급이 안 나와요. 봉급이 그때 쌀로서 줬습니다. 쌀을 봉급미라고 됐죠. 분노가 쌓여가다가 주무관청인 선해청 관리들이, 선해청이라면은 이 세금을 거둔다고 그럴까요? 이 각 지방으로부터 올라오는 세금이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비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거두는, 그러니까 일종의 국세청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 선해청 관리들이 내주는데 13개월 만에 처음 내주는데 쌀이 섞고 모래가 섞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위영 소속, 무위영이라 하면은 이때 막 수도 방위사령부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위영 소속 군졸들이 반발해가지고 이 물건을 나누어주는 선해청 관리들을 구타를 했습니다. 그 선해청이 지금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남대문 시장 지금 수입상가 자리에 있었습니다. 선해청 창구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때 선해청을 관리하던 사람이 병조 판서인 민겸호인데, 민겸호가 이 말썽을 부린다, 불만을 부린다 해가지고, 불만을 토로한다 해가지고 이 무위영 소속 군졸 중에서 김춘영, 유복만이라는 사람을 주동자로 지목해가지고 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곧 사형에 처할 것이라는 소문이 드니까 이 잡혀간 김춘영의 아버지와 유복만의 동생이 호소문을 돌립니다. 호소문을 가지고 누굴 찾아가느냐 하면은 무위대장, 수도 방위사령관쯤 되겠습니다. 이경하를 찾아갑니다. 그 사람 집이 지금 롯데호텔 있었는데, 롯데호텔 자리에 있었어요. 이 이경하라는 사람은 천주교 박해, 병인박해라고 그러는데 그때 포도대장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대원군파에 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경하는 민겸호, 이 병조판서입니다. 민겸호한테 이 선처를 요청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었어요. 이러니까 군졸들이 웅성웅성 하니까 이경하가 안국동 민겸호의 집을 찾아가서 직접 호소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졸들이 민겸호의 집 앞으로 모입니다. 민겸호의 집은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운영궁 뒤쪽에 있었습니다. 운영궁 뒤편에 옛날 국세청 자리입니다만은. 그런데 마침 거기 가보니까 이 봉급미를 아주 부실한
냄새 나는 제대로 이거 밥도 해 먹을 수 없는 봉건비를 지급하던 그 문제의 아전이 그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흥분한 이 군졸들이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니까 민교모 집안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군중들도 민교모 집 병조판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민교모는 집에 없고 아전도 따라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 화가 난 군졸들이 병조판서의 집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반란이 되는 거죠. 군인들이 국방장관 집에 불을 질렀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동별령이라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동별령은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종로 5가 담배 인삼공사 자리에 동별령이라는 부대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무기고를 깨고 무장을 했습니다. 무장을. 총으로 무장하고 뭐 창으로 무장하고 해가지고. 이때부터는 남병이 돼. 이런 사람들을 남병, 반란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남병이라고 그러죠. 남병이 됐습니다. 먼저 어디로 갔냐? 동료 두 사람이 잡혀있던, 자기들을 위해서 항의한 동료 두 사람이 잡혀있던 전옥서로 갑니다. 전옥서는 감옥인데, 전옥서는 지금 동아일보 사옥 옆에 있는 청계 한국 빌딩 자리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가불 빌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가서 동료들을 구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위정척사의 상소문을 이제 씁니다. 또 의금부도 막 습격을 합니다. 의금부는 이제 치안본부쯤 되겠죠. 요새로 말하면 경찰청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원군 편이 됩니다. 대원군들이 자기들을 도와줄 것이다 해가지고 운영궁으로, 대원군이 은퇴한 다음에 권력을 놓고 운영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운영궁으로 몰려가서 고소를 하니까 이때부터 대원군이 딴 생각을 합니다. 이 반란병들, 남병들을 달래는 척하면서 이 난동을 주도한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또 신복을 심어가지고 이 남병들을 지휘하도록 합니다. 이제 대원군은 이 기회에 민비 세력을 몰아내고 권력을 다시 잡겠다는 이제 야심을 꾸미는 거죠. 이게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임제는 이모군란으로 발전합니다. 운영궁에서 물러나온 남병들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은 강화유수, 민태호 등등 민씨 척족의 집을 차례로 습격 파괴하고, 그 다음에 별기군은 신식군대입니다. 신식군대의 병영을 습격해가지고 일본군 교관을 죽이고 하는 식으로 악화가 됩니다. 또 다른 한쪽은 어디로 가느냐? 선해청 당상으로서 부정부패가 심했던 김보현이 감사로 있던 경기 감령을 습격해가지고 병기를 탈취한 다음에 일본 공사관으로 달려갑니다. 이제부터 이제 국제 문제가 됩니다. 이 일본 공사관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서울 적십자병원 서대문에 보면 서울 적십자병원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서쪽 편에 청수관이라는 건물이 있었고 거기에 일본 공사관이 있었습니다. 일본 공사관에 불을 지르고 이러니까 하나부사라는 하나부사는 일본 공사인데 공사관원들은 인천으로 도피했지만은 이 난동으로 일본인 13명이 살해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국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또 군인들이 폭동을 하니까 백성들이 또 가담을 합니다. 6월 10일쯤 되면은 더 확대가 되어가지고 대원군의 친형이면서도 민비파에 붙었던 영돈영 부사 일품자리입니다만 이 최영의 집을 습격해서 그를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드디어 기세가 오른 난군은 창덕궁의 정문인 도남문을 향해서 몰려 들어갑니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고종이 아버지 대원군을 불러들입니다.
국내로 밀고 들어온 낭군은 창덕궁에 숨어있던 민겸호, 김보현 등을 찾아내 가지고 학살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민비까지 해치려고 해요. 이 타겟이 이제 민비 쪽으로 당시에 실군을 잡았던 게 고종의 왕비인 민비인데, 아시다시피 민비를 추천한 사람은 대원군인데 민비가 대원군한테 앙심을 품고 대원군을 몰아내버리고 실군을 잡았죠. 그래서 민비의 이 인척들이 많이 요직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이 남병들이 타겟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민겸호, 김보현을 궁에 창덕궁에서 잡아 죽이고, 이러니까 민비가 이제 위험하게 됐습니다. 민비는 궁녀의 옷차림으로 변장을 하고 홍계운이라는 사람이 맨 가마를 타고 창덕궁을 탈출해가지고, 지금 중부고속도로하고 거의 비슷한 길이 옛날에 조선시대에 제5대로가 있었어요. 그걸 따라서 남하해가지고 장호원에 있는 충주 목사 민응식의 집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이제 대원군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민비가 달아나 버렸으니까. 그래서 민비가 실종됐다 해가지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민비는 숨어서 천진에 가 있던 김윤식에게 연락을 합니다. 김윤식은 청나라에서 신학문을 배울 사람을 골라가지고 보낼 때 갔던 사람이에요. 김윤식과 연락이 돼가지고 김윤식들은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일본 공사관을 파괴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열 몇 명이나 죽였죠. 이제는 민비가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청의 최고 실권자 이홍장, 북양대신이라고 불렸습니다. 이홍장이가 즉시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즉 정여창, 마건충, 오장경이 이끄는 군함과 병사 4,500명을 조선에 파견합니다. 이들이 한성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병영으로 인사온 대원군을 잡아가지고 납치를 해갑니다. 대원군을 천진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3년간 유폐시켜 버립니다. 이때부터 조선은 그냥 가는 거죠. 실권자를 청나라가 납치해서 데려가고, 이제 민비는 다시 숨어있던 은신처 장호원에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주권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지만 이때는 왕이 주권자입니다. 실권을 잡은 대원군은 잡혀가고, 그 10여 년이 지나면 1895년에는 민비가 지금 경복궁에서 일본 깡패들한테 죽고, 그 다음 그 1년 뒤에는 고종이 겁이 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가지고 1년 동안 있었습니다. 자, 대원군, 민비, 고종. 대원군은 납치되고 청나라에 납치되고, 민비는 나중에 명성황후로 추존됩니다만은 일본 깡패한테 맞아 죽고, 고종은 겁이 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것, 이게 조선조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간단하죠. 자주국방이 실패했습니다. 자주국방이 실패했습니다. 사대주의 정치를 쓰다 보니까 군인들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군대를 가지려면 과학, 기술, 경제가 발전해야 되는데 그 기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촉발시킨 것이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 군인들의 반란이죠. 배고픈 군인들의 반란입니다. 푸대접 받은 군인들의 반란이죠. 군인들을 푸대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잘 보여줍니다. 군인들을 푸대접하다가 당한 게 고려 아닙니까? 고려의 뭡니까? 무신난 젊은 그때 선비라 하지 않았지만 젊은 엘리트가 나이 많은 장군들을 실험시켜 놓고
졌다고 해가지고 뺨을 때렸다가 벌컥 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정중부인난입니다. 그래서 문신들을 실을 말린다고 해가지고 그 뒤 99년 동안 90여 년 동안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신들이 몽고의 침략에 대해서는 꿋꿋하게 맞서가지고 40년 동안 버텼어요. 이모군란도 바로 군인들을 멸시하니까 일어난 난이, 이것은 이제 중국의 개입, 나중에는 일본의 개입을 불러가지고 조선을 망하게 하는 쪽으로 간다 이거죠. 자, 청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는 사실은 4,500명이 주둔하니까 4,500명 같으면 사실 일개 여단 병력인데 우리나라는 그때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군인이 없으니까 4,500명을 보낸 청나라가 완전히 조선을 막 식민지처럼 장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과 4,500명 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도 이제 우리 공사관 사람들 죽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클레임을 걸어요. 배상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을 경비하기 위해서 일본 군대의 주둔을 허용합니다. 이게 재물포 조약입니다. 이때부터 또 일본군이 한국에 부대 단위로 들어와서 주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일본군이 들어오니까 일본과 친해지고 일본식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김옥균파, 소위 개화파죠. 개화당이라고 그러죠.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뭉칩니다. 왜냐? 일본 군대가 들어왔으니까. 병력은 뭐 몇백 명밖에 안 돼요. 수비대 150명. 150명. 일본 공사관 수비대 150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믿고 꾸민 게 뭡니까? 바로 이모군란 2년 뒤에, 이모군란이 1882년 6월이고 2년 뒤 1884년 12월 4일에 있었던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일본 군대의 힘을 믿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때도 민시파가 4대 당이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개혁을 거부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또 김옥균 등은 개화당이라고 불렸습니다. 또는 독립당이라고 불렸어요. 이 대결에서 또 외세를 끌어들입니다. 김옥균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정변을 시도한 점,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시도한 점에서 높게 평가하지만은 결정적 패착은 뭐냐? 일본의 힘을 빌려와가지고 조선의 이 관료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말 친일파의 원조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갑신정변에서 더구나 많이 죽였기 때문에 개화파는 나쁜 사람이다 하는 인상을 조선 사람한테 주고 말았어요. 거기서 이 개화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어쨌든 이모군란의 교훈은 배고픈 군대가 일어나니까 중국, 일본이 개입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조선은 주도권을 상실하고 일본, 청, 나중에는 러시아 세력이 끼어가지고 격돌을 하다가 1904년에서 1905년 사이에 있었던 러일 전쟁으로 일본이 이기니까 한국은 거의 자동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가 버렸다 하는 그 연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재미가 있는 것은 그 현장이 다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6천년이라는 이 책을 보시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는 무슨 역사 현장이 있었는지 찾아가서 그 시대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흥미가 있을 것 같아서 서울의 6천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